반갑습니다. 찬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계지리 마지막 단원 공존과 평화의 세계의 첫 번째 소단원인 경제의 세계화와 경제 블록 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여러분 세계지리 8단원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총 복습 플러스 그리고 환경 문제를 다룬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인 경제의 세계화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세계지리 맨 처음 했을 때 생각나시나요? 그때 우리가 세계화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경제활동의 세계화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통신의 비약적인 발달은 국가 간 교육을 증대해서 산업과 투자의 범위를 국경 너머로 확대시켰다. 우리가 많이 배웠던 사실이죠.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에 걸쳐 생산 및 영업 지점을 두고 수익을 창출하는 다국적 기업. 이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확대되었고 국제거래에 통용되는 세계 공통의 규범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세계화란 전 세계가 자유로운 이윤 추구를 보장하면서 무역 장벽이 완화되고 세계가 마치 단일 시장처럼 변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려줬네요. 그죠? 네. 단일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경제 세계화는 그러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까? 언제부터? 1995년. 이 사회교과, 전체 사회교과에서 제일 좋아하는 기구지 않습니까? 세계무역기구 WTO가 출범하면서 이 경제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WTO의 회원국을 한번 지도에다가 이렇게 표시한 걸 자료를 갖고 와 봤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검정색의 회원국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다 회원국이고요. 참가국, 비회원국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비회원국이 몇 군데 없습니다. 여기 한 군데, 여기, 그리고 우리나라 위쪽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린란드. 요 정도만 비회원국이고 나머지는 모두 WTO에 참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즉슨 전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무역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모두 다 WTO의 회원국이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세계화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빛과 그림자가 너무 뚜렷하더래요. 여러분, 빛과 그림자 은유법인 거 아시죠? 네. 자, 장점과 단점이 너무 뚜렷하다는 거죠. 장점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점은 경제의 세계화 영향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국제적 분업이 진행되었다. 이겁니다. 자, 국제적 분업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겁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 여러분, 행복한 상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G사의 사장이에요. G사 아시죠? 구글. 아니야. 구글로 하지 맙시다. 요즘은 이 회사가 짱인 것 같아요. T사로 합시다. T사. 테슬라 아시죠? 네. 자, 여러분들이 테슬라 사장인데 반드시 지어야 될 건물이 3개 있을 겁니다. 하나는 본사가 있을 것이고요. 하나는 연구소가 필요할 것이고요. 하나는 공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쵸? 자, 그럼 여러분들이 사장이에요. 본사 어디에 지을래요? 전 세계 다 지을 수 있대요. 그럼 어디에 지으실래요? 연구소는 어디에 지으실래요? 공장은 어디에 지으실래요? 자,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당연히 고민하겠죠. 이거 미국 기업이에요. 미국에 다 지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T사 사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돈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생산비를 낮춰야 되고 조금이라도 가격의 그 단가, 생산비를 낮춰가지고 좀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 말이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and 이 자원에서 천연 자원일 수도 있어요.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같은 거. 네, 거기에 플러스 사람, 인적 자원도 낼 수 있고요. 아니면 문화 자원도 마찬가지니까 모든 걸 통틀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 즉 생산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국제적 분합을 할 거예요. 본사는 어디에 지으실 겁니까? 아무래도 좋은 인력들이 많은 국가에 많이 몰릴 거예요. 그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선진국이죠. 선진국에는 본사가 들어올 겁니다.
비슷한 이유로 연구소도 선진국에 들어오겠죠. 왜요? 좋은 인력들,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거의 선진국에 많으니까요. 네, 연구소도 여기 입주할 거예요. 괜찮으시죠? 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는 개도국이라고 쓰겠습니다. 공장이 들어가겠죠. 왜요? 보다 저렴한 인건비, 보다 저렴한 토지 이용료, 그리고 보다 저렴하게 자원을 빠르게 천연자원 같은 거를 확보할 수 있겠죠. 자, 이겁니다. 각 기능들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들로 분화되는 것, 이것을 공간적 혹은 국제적 분업이라고 합니다. 이거 공간적 분업이라고도 해요. 좋습니다. 이렇게 국제적 분업이 막 진행되고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를 갖고 봤습니다. 여러분 그 청바지 업체 중에 L로 시작하는 리 땡땡땡이라는 브랜드 아시죠? 리바이스라는 브랜드. 그 브랜드의 활동을 보니까 지퍼는 일본에서 만들고 뭐 황동 리벳 이거는 뭐 나미비아의 구리 오스트레일리아 아연으로 만들고, 그리고 면직물은 베냉에서, 실염색은 스페인에서, 세탁은 터키에서, 마느질은 튀니지에서, 염색은 이탈리아에서 쭉 해가지고 터키를 거쳐 프랑스를 거쳐 영국으로 완제품이 오면 판매는 영국에서 하더래요. 왜? 영국 기업이니까. 그래서 국제적 분업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일단 해놓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국제적 분업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죠. 이거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에요. 왜냐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공장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모이는 것도 있었어요. 모이는 거, 유럽의 산업 공장, 유럽의 산업지역 배웠을 때 기억나십니까? 바로 산업 클러스터입니다. 산업 클러스터는 뭐였는데요? 얘는 이렇게 따로따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군데에 모이는 거예요. 공장이랑 그다음에 연구소랑 아니면 뭐 본사랑 그리고 학교 등등등등등등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분업하는 게 아니라 한 군데에 모여서 시너지를 발휘하는 게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이거는 산업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산업 클러스터. 그럼 선생님, 경제의 세계화가 일어나고 있으면서 국제적 분업하고 산업 클러스터가 동시에 나타나는 건가요? 오케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 이거 헷갈리잖아요. 어떻게 기억하시면 조금 편하냐면 주로 2차 산업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산업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주로 3차 산업, 그 중에서도 첨단 산업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산업 클러스터는 모여서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국제적 분업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잘하는 거 하는 것.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나 개념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무역장벽이 완화되면서 국제거래 규모는 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갖고 와 봤는데요. 1955년, 1985년, 2015년 이 상품 무역의 규모를 보시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그다음에 아메리카, 그다음에 오세아니아,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마치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등비수열 같네요. 지울게요. 네. 학교에서 이거 등비수열 얘기했더니 애들이 표정이 엄청 막 정색을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왜? 무역장벽 완화되면서. 그리고 국제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기업은 제품 판매 시장을 세계로 넓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대요. 여러분 직구 들어보셨죠? 해외 직구. 해외에서 값싼 물건을 이제 너무나 저렴하게 구입해 올 수 있잖아요. 직구 같은 거. 그래서 누가 연구해 봤대요. 제품 배송에 걸리는 시간이 얼만큼인가 연구해 봤더니 지금 여기 딱 주문해가지고 오는 것까지 총 걸리는 시간이 한 46시간. 미국에서 시켰더니 홍콩까지 오는데 46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와, 이거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실제로 선생님도 그 미국 직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월요일 아침에 구매를 걸어 놓으면 보통 목요일이면 도착합니다. 대단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이제 세계가 하나로 이렇게 세계화가 돼가지고 굉장히 그 빠른 시일 내에 물건을 받아볼 수 있고 질 좋은 상품 우리는 또 싸게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더라.
좋습니다. 자,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그림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림자. 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빈곤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 배웠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하고 라틴 아메리카 이쪽에 있는 그 사람들은 여전히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 격차,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적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옆에 나와 있네요. 바로 여기 옆에 나와 있네요. 네, 보시면 국제적 분업으로 인해서 선진국에는 자꾸 본사나 연구소 그리고 뭐 3차 그 서비스업 중에서도 생산자 서비스업들이 막 몰리고요. 네, 개발도상국들은 공장 같은 게 생기는데, 자, 여러분, 이 말이 개발도상국이 돈을 못 번다는 게 아닙니다. 개발도상국도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선진국은 그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벌어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왜 요즘에 이렇게 접는 휴대폰 나왔잖아요, 여러분. 플립 3인가? 이거 나왔잖아요. 디자이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디자이너가 버는 돈하고 그 플립 3에 나사 쪼이는 사람하고 누가 더 월급이 많을까요? 훨씬 디자이너가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럼 디자이너는 어디서 일합니까? 여기서 일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진국이 개도국보다 훨씬 많이 버니까 그 경제적 격차는 점점점 커지더라 이겁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개도국이 못 번다가 아니에요. 개도국도 많이 벌어요. 그런데 선진국이 더 벌어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게 되더라. 그리고 산업 기반이 미약한 개도국의 생산자들은 다국적 기업에 종속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 배웠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기호식품을 파는데 그 기호식품을 다국적 기업들이 다 관리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노동자들한테는 수익이 적게 돌아간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상호 이익을 고려하여 자유무역 협정을 막 해. FTA 같은 거 맺어요. 그런데 경쟁력이 약하면 그 취약한 산업부는 약화되고요. 대외조성은 점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쌤이 지금 촬영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요즘에 가장 많이 뜨고 있는 뉴스가 뭐냐면 요 뉴스가 엄청 많이 떠요. 요소수 사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 뭐 뉴스만 틀면 요소수 막 이래요. 이거 왜 부족한 거예요? 이거 왜 부족합니까? 우리나라가 이거 요소수 만들 기술이 없을까요? 정말로요? 아니겠죠. 우리나라 기술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안 만들어요. 왜요? 사오는 게 훨씬 싸니까. 사오는 게 훨씬 싸니까. 우리나라에서 요소수 만들면 100원인데 아니 중국에서 사오면 1원이래. 누가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우리나라 걸 사겠습니까? 100배 차이 나는데요. 이런 식인 거야. 그럼 이 요소수 사태 왜 나타나는데요? 이거 그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중국하고 호주의 관계를 옛날에 배웠지 않습니까? 세계 1위 석탄 소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만드는 걸로는 부족해서 석탄을 수입해왔죠. 어디서? 호주에서 어마어마하게 수입합니다. 그런데 그 중국이 호주에 대한 경제 보복을 결심합니다. 그 자세한 사정은 얘기 안 할게요.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호주 니네 수출 품목에서 대다수 차지하는 게 우리한테 파는 석탄이지? 너네 어디 한번 혼쭐 나봐라. 너네 석탄 안 사? 이런 거예요. 그러면 호주가 제발 좀 사주세요 이러겠지? 하고 중국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정작 석탄을 안 파니까 여기가 오히려 야 석탄 없다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렇게 돼버린 거죠. 야 석탄이 없어. 석탄이 없으니까 공장이 안 돌아가. 야 석탄이 없으니까 야 발전기를 못 돌려. 전기가 안 들어와. 석탄이 없으니까 뜨거운 물이 안 나와. 어머야. 나라 전체가 마비된 거예요. 여기가 마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했냐면 야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거 일단 우리나라에서 써야 되니까 전부 다 수출 막아버려. 다른 데 아무 데도 팔지 마. 그러면서 여러 가지 품목을 수출 금지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얘인 거예요. 요소수. 이거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산업이 안 돌아간다고 막 그런 말이 나오죠. 뭐 디젤 차에 들어가는 뭐 그 환경을 좀 정화해주는 뭐 그런 그 물이래요. 예, 그런 거래요. 우리나라가 정말 기술력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는데 이거 취약한 산업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했단 말이죠. 안 만들고 전량 수입해야 하는데 특정 국가 이 중국한테 완전 90% 넘게 의존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큰 사태가 나타난 거죠. 네,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여러분 석탄 캡니까? 석탄? 우리나라도 석탄 캐긴 캐요. 민킴 조금 캐요. 왜요? 옛날에는 많이 캤어요. 근데 이제는 사오는 게 훨씬 싸요. 훨씬 싸. 그러니까 취약한 산업 부분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세계화 시대가 되면 될수록. 그러면서 대외 의존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무역 분쟁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석유 의존도 100% 아닙니까? 우리나라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니까.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지으면서
선생님이 그 경제적 격차가 얼만큼 벌어졌는지 좀 자료를 갖고 와 봤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좀 심각합니다. 선진국, 그러니까 부의 비교 이런 거 선진국과 개도국 비교를 할 때 이런 자료를 많이 보여드리는데 상위 1%의 재산이 하위 99% 전체, 그러니까 전체 100% 있으면 1%가 나머지 99%를 더한 것보다 많다 이거죠. 그리고 최상위 8명이 하위 36억 명의 재산을 더한 것과 같대요. 야. 그리고 소득 증가를 보면은 하위 3달러, 그러니까 하위 10%가 3달러 오를 때 상위 1%는 546달러, 182배씩 차이가 나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버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이 벌고 적게 벌던 사람은 더 많이 벌 수 있는 환경 구조가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꼭 이 수능 대비를 위해서 그리고 내신 대비를 위해서 이 강의를 찍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상식을 좀 많이 넓혔으면 좋겠거든요. 예전에 인구에 대해서 배웠을 때요. 선생님이 인구 변천. 왜 옛날에는 아이를 많이 낳았지? 왜 지금은 아이를 덜 낳지? 이거를 산업구조의 변천하고 조금 이렇게 연관지어서 설명드린 게 있었었잖아요. 이 부의 그 양극화도 산업구조의 변화로 또 우리가 좀 알아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만 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차 산업이 위주였을 때는요. 이 소득 구조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런 피라미드처럼 생겼더래요. 그래서 아주 소수의 상류층이 있었고요. 중산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조금 있었는데 대부분은 하류층이었어요. 옛날 조선시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소수의 양반들 있고 그리고 대다수의 노비, 노예, 그리고 뭐 농민들 이런 분들이 하류층에 속했던 거죠. 중산층이라고 해봐야 뭐 상인들 이런 정도. 이런 소득 구조를 보이고 있다가 1800년대에 무슨 혁명이 터집니까? 산업혁명이 터지죠. 그 산업혁명이 터지니까 우리는 2차 중심의 산업구조로 넘어갑니다. 공장이 돌아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산업구조가 이렇게 변화더래요. 상류층은 여전히 소수가 있고요. 하류층이 줄어들고 중산층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더래요. 왜요? 공장을 다닐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농사 안 짓고요. 여기 있던 사람들이 위로 올라간 거죠. 중산층이 된 거죠. 중산층. 그래서 공장에서 일을 하면은 계속 월급을 주고 계속 월급은 연간 상승이 하니까 그리고 소수의 권리자들은 상류층이 있고 그리고 하류층은 줄었다 이거죠. 좋은 모습이네요. 중산층이 늘어나고 이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제 21세기 3차 산업시대가 되죠. 3차 산업시대가 되니까 지식 정보화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전문직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시대가 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소득 구조가 이렇게 변화더래요. 상류층이 엄청 늘어났고요. 중산층은 없어졌고요. 다시 하류층이 많아지더래요. 왜요? 상류층은요. 고소득 전문직들이 많아졌어요. 우리가 배웠던 생산자 서비스업, 법률, 회계, 금융 이런 거에 하는 사람들은 상류층이 되었고요.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이제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기계가 대신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소득 전문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정규직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류층은 더 많아졌대요. 소위 여러분 100만 유튜버?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아직 100만 유튜버가 되려면 99만 명이 훨씬 더 필요하네요. 100만 유튜버를 예시로 들으면 이 100만 유튜버는 상류층이죠. 그죠? 어마어마한 돈을 벌 거예요. 그죠? 상류층일 텐데 이 100만 유튜버를 촬영해 주는 사람은 월급을 받죠. 월급쟁이입니다. 월급쟁인데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쯤? 이 100만 유튜버 편집해 주는 사람은요? 이 사람도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중산층이란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넷플릭스나 아니면 여러 드라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만들 때 막 제작비가 막 99억 막 들었습니다. 몇백억 들었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제작비의 대부분이 뭐예요? 그 A급 배우 섭외하기 위한 돈이잖아요. 그죠? 이 A급 배우는 몇백억씩 받아가고 거기 있는 스태프들은요. 스태프들은 많이 못 벌어요. 그 사람들 비정규직이란 말이에요. 그 영화 촬영할 때만 일이 생긴 거지 영화 촬영 끝나면 직업이 없단 말이죠. 직업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순간 그 일이 끝난 거죠. 다른 영화가 촬영될 때까지, 다른 드라마가 촬영될 때까지 그 사람들 일을 또 찾으러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소득 구조가 벌어질 수밖에 없더라. 이게 또 우리가 산업 구조의 변화랑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네, 요거 좀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세계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경제 블록이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세계무역기구는요, 다자주의를 표방합니다. 그래서 무역을 위한 합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특정 국가 혹은 근처에 있는 국가, 지역 단위로 우리끼리 자유무역할 수 있게 하자 하고 경제 블록이란 걸 만들더랍니다. 그래서 이 경제 블록은요,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들끼리 주로 많이 하고요. 그리고 서로 상호 의존도가 높을 때 많이 하는 경향이 있더래요. 그래서 얘들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배타적인 경제 협력체입니다. 대표적인 게 EU, 유럽연합, 아세안 같은 게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경제 블록이 만들어진 건 좋은데 경제 블록 내에 있는 회원국끼리는 서로 너 잘한다, 고마워, 고마워 막 이러면서 서로 좋아지는데 회원국이 아닌 바깥에 있는 국가한테는 뭐야 너 우리 회원국도 아니면서 저리가 막 이런 식으로 물론 이렇게는 안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영내 무역도 증가하고 국제적 영향력도 증가되니까 좋은 효과가 나타난 반면 비회원국, 우리 회원 아닌 애들한테는 차별적으로 하니까 또 외교적인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시험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경제 블록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세계 지리를 배우고 있죠? Where? 그래서 이 경제 블록이 어디에 있는데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 전에 이 경제 블록 통합의 단계, 경제 통합의 단계는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요거 깨끗한 칠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경제 통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A국하고 B국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A국. 그리고 B국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인접한 국가들이에요. 자, A국에서 B국으로의 물건을 팔 때는요. 물건 값을 받지만 여기에 또 뭐가 붙냐면요. 관세라는 게 붙습니다. 관세. 네, 세금입니다. 세금. 이걸 왜 붙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FTA, 미국과 FTA를 맺을 때 누가 가장 반발을 많이 했냐면 농민분들이 가장 반발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나라에서 쌀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쌀은 한 포대에 한 4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실제 가격은 쌤도 잘 몰라요. 그냥 가정이에요. 우리나라 쌀은 쌀 한 포대에 4만 원이에요. 근데 미국은요, 뭐 우리가 배웠다시피 대량으로 농사를 짓죠. 대규모로. 그러니까 기업적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배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쌀 한 포대에 10,000원밖에 안 한대요. 여러분 이거 그대로 수입해오면 누가 우리나라 쌀을 사겠습니까? 4배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나라 농민들이 만든 쌀을 지켜줘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쌀을 수입해올 때 여기다가 관세를 매기는 거예요. 여기다가 관세를 4만 원 줘버리면 물론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진짜 이랬다는 게 아니라 그럼 얘 5만 원이죠.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 쌀이 훨씬 저렴하고 좋대 이러면서 우리나라 쌀을 더 사주겠죠. 자국의 기업, 자국의 그 활동을, 산업 활동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관세를 매기는 겁니다. 이건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극단적인 예시예요. 네, 자, 관세를 다 주는데 A국과 B국은 서로 붙어 있단 말이죠. 서로 붙어 있어서 서로 무역할 때마다 관세를 붙이고 서로 할 때마다 관세를 붙이고 관세를 붙이고 관세를 붙이고 아이고 자꾸 이러니까 A국하고 B국하고 대통령들이 만나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데 서로 이렇게 좀 친한데 우리끼리 하는 거에는 관세 없애주는 게 어때? 관세 없애주는 게 어때? 이렇게 한 거죠. 좋은데? 서로 관세 없어지면 물건이 활발하게 더 교육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자. 그래. 첫 번째, 우리는 인접한 우리 회원국끼리는 관세 매기지 말자. 빨간색 여기 있었네. 첫 번째, 경제통합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끼리. 그거를 역내라 그럽니다. 역내가 회원국 내에서 회원국끼리 관세, 우리끼리는 관세를 없애자 한 겁니다. 이게 경제통합의 첫 번째 FTA예요. 자유무역협정이죠. Free Trade Agreement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씨 없는 청포도를 굉장히 싼 가격에 먹을 수 있죠. 왜요? 우리나라가 칠레랑 FTA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 포도 수입할 때 관세를 없앴거든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국가끼리는 그래 우리끼리 관세 철폐하자 이렇게 서로 친해진 거예요. 이게 FTA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넘어갑니다. A국과 B국은 서로 관세를 없애서 잘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A, B국 말고 C국도 있겠죠? C국하고 A국도 교류를 할 거고요. 거래를 할 겁니다. B국하고도 교류를 하겠죠. 자, 근데 A국도 석유가 많이 나오고요. B국도 석유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C국은 여기랑 다 거래를 하는데 A국은 석유에다가 관세를 1,000원 줬대요. 예시입니다. B국은 석유에다가 관세를 500원 줬대요. 그럼 C국은 누구랑 거래하는 게 유리합니까? 여기죠. 그러면 여기랑만 계속 거래를 하면 여기랑 거래량은 점점 줄겠죠. 그럼 A국은 너가 500원을 해버리면 나도 그럼 500원까지 낮춰야 되잖아. 우리끼리 서로 손해 아닌가? 그잖아. 우리는 이득을 못 보잖아. 우리는 자꾸 무역량이 줄잖아. 우리 관세 낮추면 우리나라 기업은 어떻게 보호해? 우리나라 산업은 어떻게 보호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A, B 우리는 원래 관세 철폐했잖아. 아예 이 바깥에 회원국들에 있는 얘네끼리 이렇게 회원국이란 말이에요. 우리 바깥에 있는 아들한테는 똑같이 관세 매기자. 우리끼리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이제 역외. 회원국 바깥에 관세를 통일하는 거예요. 똑같은 관세 매기자 한 거예요. 너 500원 매기지 말고 우리들이 똑같이 매기는 거야. 우리들이 700원 매기자 똑같이. 왜냐면 우리는 회원국이니까 바깥에. 이렇게 한 것이 관세 동맹이에요. 괜찮으시죠? 자, 이 상태가 되니까 A, B국이 너무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A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B국에 와가지고 자유롭게 취업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금융활동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서로 생산 요소, 노동력이나 자본 같은 것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자 하는 게 3단계로 발전한 겁니다. 3단계. 생산 요소, 노동력이나 자본 같은 것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 단계를 공동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으시죠? 이렇게 되니까 A국이 얼마나 친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친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끼리 이제는 그냥 우리끼리 정치랑 경제도 완전히 통합해 버리자 하는 4단계가 등장합니다. 경제랑 정치 통합까지 하자. 이게 단일 시장이라고 하고요. 혹은 완전 경제 통합이라고도 합니다. 네, 요 4단계로 이루어져서 경제 블록이 형성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요. 이 관세 동맹은 1번, 2번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거고요. 공동시장은 1, 2, 3번을 모두 포함하는 거고요. 이 단일시장 완전 경제통합은 1, 2, 3, 4를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경제 블록 단계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FTA, 관세동맹, 공동시장, 단일시장 이렇게 단계적으로 경제 블록이 형성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봤었던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으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끼리, 회원국끼리 그걸 역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역내, 우리끼리 관세를 철폐하자. 그게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 협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바깥에, 회원국 바깥에 있는 애들한테는 공동으로 관세를 좀 매겼으면 좋겠어 하는 것이 관세 동맹이에요. 그러다가 아이고 우리 너무 친해졌네. 우리 회원국끼리는 역내에서는 생산 요소, 토지나 토지래요. 생산 요소, 노동력이나 자본 같은 것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자 하는 것이 공동시장. 그리고 마지막 가면은 아예 그냥 경제정책, 그리고 초국가적, 정치랑 경제적으로 완전히 통합하자. 그거를 완전 경제통합. 여기 싱글 마켓이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 단일시장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게 번역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통합은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각각의 단계가 다 누적이라는 겁니다.
각각의 단계다 누적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where에 초점 맞춰야 된다 그랬죠? 주요 경제 블록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 블록은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 NAFTA입니다.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네, 1994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자유무역하려고 만든 경제 블록입니다. 자, 이 세 국가 서로 장점이 너무 뚜렷했죠? 미국 같은 경우는 너 뭐 잘해? 나는 세계 최고의 국가야. 세계 최고 1위 국가야. 그래서 나 자본 엄청 많아. 그리고 엄청난 기술력이 있어. 좋은데? 캐나다 넌 뭘 잘해? 나도 선진국이야. 그래서 나도 자본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자원도 엄청 많다. 우와, 멕시코 넌 뭐 잘하는데? 우리나라는 노동력이 아주 저렴해. 그래서 노동력이 풍부하고 나도 자원이 아주 많아. 우와, 우리 셋 다 잘하는 게 다 다르네. 우리끼리는 엄청난 시너지가 날 수 있겠다 해서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한 경제 블록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진짜 나쁘다. 너무 나쁘다 이렇게 부른 거죠. 자꾸 나쁘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형님이 이름이 나쁘다니까 기분 나빠 이름 바꿀래 하고 이름을 바꾸시죠. 뭘로 바꿔요? US 미국하고 M 멕시코하고 C 캐나다의 어그리먼트야 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네, 나프타는 USMCA로 이름이 바뀌었다. 얘네 특징은 뭐다? FTA예요. 관세만 없앴다. 누구끼리? 이 세 국가끼리 관세를 없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제 블록 EU 유럽연합입니다. 여기는 전 세계 유일한 단일 시장입니다. 싱글 마켓. 단일 시장이니까 여기는 독자적인 경제, 정치 체계도 다 갖추고 있고요. 역내 관세 철폐 당연히 있고요. 역외 공동관세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동일한 화폐 유로화도 쓰고 있죠. 동일 화폐까지 쓰고 있네요. 이런 경제 블록이구나.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럽연합은 선생님이 유럽 파트에서 어떻게 기억하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첫 번째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익히 들어본 유럽 국가는 EU다라고 일단 가정하기로 했죠. 그런데 그래서 당연히 EU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하는 국가가 있었죠. 그게 어디였냐면요. 리켄슈타인 있는데 제외하고요.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리켄슈타인 해가지고 타아노스 뭐 이렇게 기억해달라고 필요하신 분은 쓰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EU 국가인 거 체크해놨더니 EU라서 똑같은 화폐 쓸 줄 알았는데 EU인데 유로화를 안 쓰네.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끝말잇기로 기억해달라고 그랬죠? 덴마크 플러스 동부 유럽. 왜냐면 동부 유럽은 아직 경제적 격차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 화폐는 나중에 쓸게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유일한 국가죠. EU였는데 나갔네. 아니 탈퇴를 했네. 어디입니까? 영국이죠. 네. 그리고 다섯 번째. 나는 계속 EU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 I wanna be EU가 되고 싶어요. 나도 유럽이고 싶어요 하는 나라 터키. 네,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었죠? 유럽연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경제 블록은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요, 저쪽 서쪽에서 하는 애들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리적으로 인접한 애들끼리 막 역내 관세 철폐하고 자유로운 이동도 보장하고 야, 니네 되게 잘 지낸다. 이거 보니까 그게 뭐야? 봤더니 뭐였어요? 그게 EU였던 거예요. 우리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끼리도 모여가지고 유럽연합처럼 강성한 힘을 키웁시다 하고 만든 겁니다. 그게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 회원국들을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일단 적어 드릴게요. 자, 선생님이 생각나는 대로 쭉 한번 적었습니다. 총 10개국이 아세안의 회원국가입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 미얀마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끼리는 서로 정치 경제기구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영내 관세 철폐도 했습니다. 어머! FTA적인 성격을 갖고 있네요. 그리고 자본과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요것은 공동시장 내용인데? 그럼 선생님 아세안은 경제 블록 중에 뭐예요? 말 못해요. 왜요? 여기에 역외 관세 통일이라는 말이 안 나왔죠. 그 말은 우리가 경제 블록은 누적해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적한 게 아니고 중간에 건너뛰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경제 블록의 몇 단계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시험에 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얘네는 관세 철폐했고요. 그리고 서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남아시아 여행 가시면 여기 왔다 갔다 할 때는 여권 검사 아마 안 할 거예요.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왜요? 얘네 EU처럼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우리 아까 나프타 보셨을 때 나프타는 미국 그리고 멕시코, 캐나다가 서로 잘하는 것들이 명확했죠. EU 같은 경우도 서유럽과 동유럽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서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세안은 이 10개국이 서로 너무 비슷한 거예요. 너무 비슷해. 자, 야, 봐봐. 나프타랑 EU랑 다 이렇게 서로 잘하는 게 다 달라가지고 서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대. 우리도 각자 잘하는 거 말해보자. 베트남, 너 뭐 잘해? 나는 쌀을 정말 잘 만들어. 쌀짱. 태국, 넌 뭐 잘해? 나도 쌀 잘해. 쌀짱. 인도네시아, 넌 나도 쌀짱. 너는 나도 쌀짱. 나도 쌀.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쌀 말고 잘하는 거 얘기해보라고. 쌀 말고 자원 같은 거 없어? 너 자원 뭐 많아? 나는 고무, 나는 주석. 천연가스 석유 많은 사람 손. 나 좀 많은데 나머지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서로 산업 구조가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시너지는 발휘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잠재력은 짱인 곳입니다. 여러분 잠재력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앞으로 성장을 엄청나게 할 국가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 경제를 아마 휘어잡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포장하면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마지막은요, 남아메리카 공동시장이에요. 자, 여러분 이 남아메리카 공동시장 같은 경우는요,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에 내시기 너무 좋아하는 곳입니다. 왜냐? 이름이 공동시장이거든요. 이름이 공동시장? 그럼 얘 공동시장이구나 하면 선생님의 낚시에 아주 여러분은 그냥 탁 걸려든 거죠. 왜냐? 남아메리카 공동시장은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의 국가가 서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남미 국가들의 경제적 통합을 도모하기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외부 시장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고 서로 회원국끼리는 무관세. 회원국끼리 관세 철폐하고 회원국 바깥에는 관세를 통일했구나. 그게 뭔데요? 관세 동맹이죠. 얘네 관세 동맹이에요. 근데 이름이 공동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시험에 내기 딱 좋은 거예요. 얘는 관세 동맹이에요. 역외 관세 통일만 했고요.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름은 공동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내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원래 여기 베네수엘라도 회원국이었었는데요. 베네수엘라 속사정 아시죠? 네,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베네수엘라 지금 자격 정지를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국이 회원국이라는 거. 네, 이름에서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경제 블록들을 지도에다가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where,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전부 다 여러분 배웠던 것들이에요. 한번 살펴볼게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니까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네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거죠. 자, 남아시아는 인도 주변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인도 주변에서도 만들었대요. 근데 여기는 아직 교과서에서, 교육과정에서 강하게 가르치고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스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걸프협력회의 우리 배웠습니다. 걸프가 뭔데요? 여기 석유의 절반이 매장되어 있는 페르시아만 연안에 있는 국가들끼리 만든 경제 블록입니다. GCC 걸프협력회의고요. 그 다음 유럽연합 EU 어디 있습니까? 여기 유럽연합 여기 있죠. 근데 유럽연합인 줄 알았는데 아닌 국가 있었죠. 리켄슈타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그 네 국가가 서로 FTA를 맺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EFTA예요. EFTA입니다. 네, 유럽 FTA예요. 네. 그리고 아프리카 연합, 아프리카의 성장과 경제 성장과 뭐 정치적 안정 이런 걸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아프리카 연합, 아프리카에서 만든 거고요. 그다음 북아메리카의 세 국가,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자유무역한 거 있죠? 나보다 이름 바뀐 거 다시 한번 체크. US, 미국이 멕시코랑 캐나다랑 맺은 어그리먼트야. USMCA로 이름 바꿨다. 그리고 남아메리카 지역에 역내 관세 철폐하고 역외 관세 통일한 관세 동맹인 남아메리카 공동시장.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에이펙 같은 경우는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아시아 퍼시픽 이코노믹 코퍼레이션. 그래서 태평양이 조금이라도 껴있는 국가들은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칠레나 페루도 가입해 있고요. 멕시코, 미국, 캐나다도 가입돼 있고 러시아도 가입돼 있고 우리나라 뭐 이렇게 쭉 가입돼 있고 동남아시아 대부분 국가도 가입되어 있는데 이쪽 보시면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는 아니래요. 왜요? 여기는 태평양이 안 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렇게가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경제 블록들인데요. 요거 이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꼭 좋을 두 개의 좀 그 경제 블록은 아니지만 그 국가들의 모임 좀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OECD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예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지구촌에서 잘 사는 국가들이 모두 가입돼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기 OECD에 가입이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G5, 뭐 G7, G20,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요 G가요, 그룹이에요. 그룹 of 5, 그룹 of 7, 그룹 of 20 이렇게 해서 5개 국가, 7개 국가, 20개 국가의 모임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진짜 선진국들 모임이에요. 상위 5개, 상위 7개, 상위 20개.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 G20에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G7에 초청받아서 갔었죠. G7이 된 게 아니고요. 초청돼서 간 겁니다. 아직 G7이 되려면 우리나라 열심히 달려가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그 앞으로 사회생활 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성인이 되셔도 엄청나게 많이 들을 경제기구니까요.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나프타, EU, 아세안, 그리고 남아메리카 공동시장 4개의 경제 블록을 좀 비교하는 자료들 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블록의 역내 및 역외 무역액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역내 무역, 회원국끼리의 무역이에요. 역외 무역, 회원국 아닌 애들끼리 무역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2개 더하면 총 교역액이죠. 총 무역액이죠. 네, 총 교역한 금액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EU가 아무래도 회원국이 제일 많다 보니까 가장 역내 무역이 많고요. 그리고 역외 무역도 회원국이 제일 많다 보니까 무역 양 자체는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프타, 그리고 아세안, 남아메리카 공동시장 순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자, 회원국 숫자를 보면요. 자, EU 같은 경우는 28개 회원국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통계 자료가 과거의 자료다 보니까 영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27개입니다. 영국이 나갔으니까요. 근데 과거 통계 자료에는 대부분 다 28개로 나올 겁니다, 아마. 네, 그리고 북미, 여기 나쁘다는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고요. 아세안은 딱 떨어져요, 10개. 그리고 남아메리카 공동시장은 4개가 되겠습니다. 자, 총 인구는 그런데 좀 달라요. 회원국이 가장 많다고 해서 유럽이 가장 인구가 많냐? No!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지리적 지식이 동원돼야 됩니다.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여기 경제 블록 중에서 유일하게 계절풍 기후입니다. 계절풍 기후에서는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 자체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제일 많습니다. 네, 제일 많습니다. 네,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내 총 생산, 요거는 GDP입니다. GDP. 여러분 GDP 들어보셨죠? GDP는 회원국이 제일 많으니까 유럽연합이 제일 높을 줄 알았는데 미국 형님이 다 압도하시더라. 그래서 미국이 있는 북미 여기 나쁘다가 제일 GDP가 높더라. 어마어마하게 높더라. 네. 이게 지금 몇 년 전 자료니까 22조 달러지 않습니까? 얼마 전 미국 혼자 GDP가 22조 달러가 나왔어요. 예.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 그리고 아세안이 10개국인데도
이 통계 자료에서는 남아메리카 공동시장이 조금 더 높은 걸 볼 수가 있네요. 근데 아직 시너지가 발휘되지 않은 겁니다. 잠재력이 발휘되면은 앞으로 이길 거예요. 그죠? 아세안이. 총 교역액은 아까 살펴봤던 총 무역액이겠죠? 그래서 유럽연합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미국이 있는 여기, 그리고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공동시장 이런 식으로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존과 평화의 세계 첫 번째 소단원인 경제의 세계와 경제블록의 형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경제블록의 단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경제블록이 어디 있는지 위치 체크하신 다음에 각 경제블록을 비교한 4개 경제블록 비교한 표들 중요하게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영상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다음 소단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화이팅!